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3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84명이 됐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50명대 안팎의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의 한 유흥업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좀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흘째 50명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7명 이랬습니다. 예, 사실 3월 말까지는요. 100명 위아래로 움직여서 참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을 했는데 4월 들어와서는 두 자리를 쭉 유지하다가 사흘 전부터 이제 50명 내외죠. 이 기조가 좀 쭉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은 분포도 조금 고릅니다. 대구 지역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한 자릿수고요. 서울이 13명. 수도권에서 21명이니까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역시 이제 해외 유입 검역 과정에서 14명인데 예, 어제만 해도 이제 입국자 안에서 3명이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는 입국한 사람 중에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14명. 그러니까 이제 잘 걸러졌다. 통과한 경우는 오늘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타까운 점은 이제 사망자가 8분이 늘어서 지금 이제 200명이 됐습니다.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3주차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는 더 터질 것을 잘 막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 우리나라 국민만큼 이렇게 열심히 잘 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교통량 같은 거 분석을 해봐도 거의 70% 이상 줄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고요. 억누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서 작은 군집의 유행의 지금 씨가 보이거든요. 그런 데가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조금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습니다.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곳곳에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자고 백신 개발 지금 열심히들 준비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혈장 치료. 저희 전문가들한테 몇 번 여쭤봤었는데 중증 환자 2분이 완치가 됐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그러니까 한 분은 퇴원을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퇴원 대기 상태니까 완치가 되셨는데 고무적입니다. 이게 세브란스 병원 쪽에서 밝혔죠. 연구팀이 논문까지 냈는데 우선 70대의 남성 환자, 이분은 기저질환이 없었던 분인데 폐렴이 급속하게 이제 악화가 됐고요. 또 60대 후반의 여성분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인데 호흡곤란 상태가 상당히 좀 위중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치료제들을 써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가능한 약물인가 물질인가 하는 것들이 뭐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항바이러스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고요. 다른 치료제는 안 들었는데 안 혈장 치료를 썼더니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괜찮더라. 이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20대에게서 추출한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으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이게 500ml씩 12시간 간격으로 2번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2분 모두 치료했는데 불과 한 이틀, 사흘 사이에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치료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봤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대 여성분은 굉장히 심각한 분이셨는데 퇴원. 70대 남성분도 이제 퇴원 대기. 그러면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도 전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의료진들이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다 이걸 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아직은. 그렇죠. 일단은 이 혈장 치료가 효과를 보인 케이스가 보고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효과를 보인 2명 외에 1명을 더 이제 썼는데 그분은 이제 폐암이 있었던 분이어서 폐암이 심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거 정도만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사망하셨고요. 서울의 첫 사망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 혈장 치료는 마지막에 아무것도 쓸 수 없을 때 해볼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본 2분도 혈장 치료 때문에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같이 썼던 다른 치료 때문에 않게 된 것인지 그 인과관계는 좀 더 연구를 그렇죠. 봐야 정확히 되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또 혈장 치료라는 거는 완치된 사람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대량으로 모든 환자한테 써볼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 FDA에서도 혈장 치료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긴급 승인을 해준 건데요. 이제 이게 효과가 완전히 정립은 안 됐지만 아무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써봐라. 그렇죠. 마지막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환자라면 쓸 수 있겠다라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 정도 의미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단계에서는 볼 수 예. 있다라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위중하다라고 한 분들한테는 국내에서도 이 혈장 치료제 계속 시도는 해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완치된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혈액을 이제 기증을 받으면 좀 충분히 보관을 했다가 정말 유증하신 분들한테 써볼 수 있으면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치료제로 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요. 바이러스 유사체에 기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이라는 게 뭔지, 이러면 백신에는 얼마나 다가간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백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그대로 넣어주는 게 사실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생백신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백신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부 증식을 하면서 면역을 유도하니까 제일 좋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백신이라고 해서 죽은 바이러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들어와도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몸에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맞는데 그것도 사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고 해서 이제 유사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걸 이제 준비물로 해서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백신 개발의 시간이 좀 줄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아마 잠 못 자고 경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일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강도 거리두기 저희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꽤 위험해 보이는데 유흥업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고위험군 지역들을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클럽, 유흥업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다중이용 시설, 뭐 PC방, 콜센터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밀접 접촉하면 감염된다. 이건 좀 과학적 명제예요. 그렇죠. 항상 어디서나 터졌어요. 실내 스포츠 센터 위험하다. 줌바 댄스 터졌습니다. 교회 위험하다. 터졌습니다. 지금 쭉 터지는데 유흥업소 위험하다고 했죠. 근데 이 경우가 지금 우선은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 종업원분인데 우선 감염 경로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지난달에 일본을 다녀온 연예인 지인과 만나서 이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연예인이 가게에서 만난 건 아니다라고. 가게에서 만난 건 밖에서. 이게 지인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은 이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여성 두 분이 한 방에서 기거를 하는데 룸메이트도 너무 당연히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유흥업소에 일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4월 1일에 검사를 했고 4월 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증상이 있기 전, 그러니까 27일, 28일 이날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과 새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금요일 저녁 8시에 출근을 해서 토요일 새벽 5시까지 9시간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고 이 유흥업소가 규모가 꽤 커서 종업원이 100여 명 그리고 종업원을 포함해서 손님까지 그날 이제 금요일 밤이다 보니까 한 5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접촉한 이 118명을 특정을 했고 밀접 접촉이라고 봐야죠. 이들은 전원 자가 격리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정확하냐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불안한 것이 이곳에서 만약 이 감염 확진이 나온다면 이 또한 구로구 콜센터라든가 성남 은혜강 교회 같은 상황이 되진 않겠는가. 이제 우리가 50명 안팎으로
일일 확진자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운 이 소규모, 중규모 집단 감염일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여자 직원이 처음에 당국에 네. 말을 좀 다르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보도가 어제 뒤늦게 한 5일 늦게 확인된 이유가 이게 항상 우리가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나쁜 대목이 거짓말인데 확진은 4월 2일이었는데요. 예, 4월 2일 확진이 됐고 역학조사를 하면서 다 물어봤겠죠. 동선 확인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유흥업소의 존재가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숨기다 보니 네. 문제는 여기 동선에서 유흥업소가 빠져 있다가 뒤늦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차피 자가격리될 상황이라면 또 그렇게 조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사회적 규칙인데 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우리가 4일, 5일 늦춰지니까 여기서 일이 터져서 아까 안타까운 40대 폐암 사망자가요. 구로구 콜센터 직원의 남편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15살 아들도 감염되고 12살 딸도 감염돼서 딸은 아직도 치료 중이고 지금 엄마하고 아들만 완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좀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룰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밤에 가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놀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비난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 이게 유흥업소라서 더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할 수밖에 없고 뭐 마스크를 끼고 술 그렇죠. 마실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점이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이제 7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가지려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거의 다가 불가능한 곳이 유흥업소예요. 명단을 만들지도 않고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또 대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화도 하고 음식 노래도 부를 거고요. 그렇죠. 음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서 술 마시고 음식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대부분 유흥업소가 자연 환기가 돼 있는 오픈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밀접하게 접촉하고 이제 폐쇄된 공간이어서 이제 감염이 전파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꼭 이 케이스가 아니라도요. 아까 여종업원이 본인의 직업을 숨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간 손님들도 이 와중에 내가 술 마시러 네, 여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 갔다 이거 밝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부분들도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유흥업소가 평소에도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 많이 찾는 업소였다.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명사들도 좀 가고 그런 이제 업소였던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 신분을 숨기려는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 뭐 이 10대 유학생도 증상을 숨기고 해열제 먹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지점은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거짓말을 하거나 격리 수칙을 어기면 이때부터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와 범죄자의 경계가 정말 거짓말 하나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명심해 주시면 뭐 보안 유지를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확진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접촉 위험과 관련된 것들은 반드시 팩트를 좀 말씀해 주시고 네. 그 이후에 조치들을 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118명이 자가격리됐다. 서울시는 일단은 이 인원들을 특정하고 파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도 우려가 되신다면 숨어 있는 사람들이 네, 있을 수 검사를 있으니까요. 받으러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저는 이 화가 나지만 좀 참습니다. 오늘도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4월 19일 이후에 모입시다 하고 미루고 그 식당에 전화해서 예약 취소하는 게 가장 죄송하더라고요. 경제도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금요일 밤에 500명이 강남의 유흥업소에 모였다고? 전 이게 사실이야? 근데 박원순 시장이 또 이제 선언을 했죠. 이 422곳에 대해서 네. 이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집합 모이지 금지 말라. 명령? 집합금지. 네. 집합금지를 어기면 다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벌이 강화된 거 알고 있죠. 네. 근데 서울 시내에만 2,100여 개의 유흥업소가 있는데 80%는 휴업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22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을 보내서 네. 위생 단속이라든가 또는 코로나19 대응 제대로 수칙 지키고 있나 확인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월 19일까지라도 쉬는 게 옳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원 공무원 시험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온 케이스가 생겼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학원이랑 교습소 같은 데는 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네. 이번에 정부가 나섰어요. 정부 차원으로 권고였던 것이죠. 이 권고였고 그동안 지금 서울에서 강남, 도봉구 네. 일단 입시 학원 이 강사도
확진이 돼서 이 수강생 뭐 한 200명 정도가 검사받고 자가격리하고 한 상황도 지금 벌어졌고요. 잠시만요, 평론가님. 지금 권준욱 부본부장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작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4월 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84명입니다. 이 중에 해외 유입이 832명이고 내국인이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776명, 약 65.3%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3명이고 격리 해제는 82명 증가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8명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총 10개 시도에서 지역별 발생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지역 발생이 다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2%가 집단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시도, 지자체별로 집단 발생 등과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면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에 소재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확진자가 2명 발견되어서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어서 현재까지 총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시지 노인 전문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과정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또 요양시설, 종교시설을 고위험 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한 그 방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이런 시설에는 고령자 또 기저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회복이 어렵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 집단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 내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서 종사자, 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 등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 시설이나 기관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지침 등을 마련하고 오는 토요일 4월 11일부터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4월 5일부터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역대책본부에서 연구개발 등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치료와 간호에 노력하시는 보건의료인 또 각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에 몰두하시는 모든 전문가나 관계되신 분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마땅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불안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각종 임상시험과 적정 치료로 환자의 완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까지 6,700여 명의 격리 해제자가 지금 배출된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혈장 치료 또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에 적용하는 약물 재창출, 기타 새로운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강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임상 전문가인 의사분들 그리고 각 전문 학회, 중앙임상위원회 등의 판단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저희 방역당국은 치료와 임상, 백신 치료제 개발 기반 마련에 필요한 각종 감시체계, 의료정보, 유전자 분석 정보 등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건 분야의 연구 개발이 일관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연구비 투자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선도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브리핑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 네,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요, 그 의료인들 또는 전문가들께서는 상당히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수건 사업이라고 할까요?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지원 또 적정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중이지만 빠르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실험 생물학적인 연구도 중요하고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인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을 선진국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아마 의료인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국끼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은 지금 키운다고 해도 금방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의 경우는 최소 10년이 걸리고 간호사도 4년이 걸립니다. 급한 경우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인 경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비자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벌써 오픈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이제 의료인들이 서구 유럽,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인들 스카우트 하겠다는 나라들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요. 네. 네. 자, 아까 하던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학원이랑 교습소, 네네네. 지금 아까 유흥업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멈춰달라.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보면은 학원 영업들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10개 중에 8개는 네. 개원했다. 이게 이제 서울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섰고요. 네. 지금 감염병 예방법 지금 이제 강화됐죠. 49조를
발동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강력한 권고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7대 예방 수칙을 지켜야 돼요. 네. 학생들은 뭐 1, 2m 간격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네. 2m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2m 정도 띄우고 마스크 쓰고 강의하고 수업해야 돼요. 보통 네. 문제는 아니죠. 1일 2회 소독 방역해야 해야 되고.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입자 명단 다 세세하게 써야 되고요. 하나만 조사를 위반하면 위해서라도. 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겁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들에 대해서도 권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강력한 권고고요. 그렇죠. 행정명령 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강제 조치라고 맞습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운영하시는 분 물론 네.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내일이면 고3, 중3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인데 이제 4월 온라인 9일이죠. 개학에도 네. 조금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게 오프라인 학원은 개원하고 학교는 사실은 온라인을 유지한다는 게 이것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학원도 사회적 룰에 좀 따라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격리 참 힘든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 협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인과 또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일탈의 행위는 네.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예, 일인가요? 이게 뭐 사람 사는 사회에서 없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이제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 네. 90%가 참 엄격하게 지켜요. 일전에 저 발레 강사분의 들어왔던 네, 접촉자를 네. 영으로 공범 사례. 만들기 위한 네. 노력. 제 주변에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 가족들이 접촉하기 위해서 가족들은 다 호텔로 이주하고 집을 비우고 소독해서 생필품 놓고 자녀를 거기에 격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네. 90%가 잘해도 10%의 일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면 우리는 바이러스 종식은 요원해져 버리는 거죠. 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동남아에서 들어온 20대가 노원구 거주자인데 지하철을 타고 돌았어요.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바람 쏘이러 나왔다. 답답하긴 한데 근데 왜 지하철을 답답할 탑니까? 때 바람 쏘이러 나오면 네. 이거는 자가격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산역 인근에서요. 방송사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자가격리자인데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킨 경우가 생겼어요. 예전에 마스크 줄 서다가 네네. 한번 확진자가 네, 그런 들킨 경우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해프닝 같은 경우죠. 그래서 자가격리는 말 그대로 2주간은 격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전 좀 가슴이 짠한 대목은 10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비상계단을 통해서 이 집 앞 놀이터에 나와서 6분 머물렀다가 네. 적발됐거든요. 그 마음은 이해되죠. 아이가 답답했겠죠. 바람 쐬러 나왔는데 자가격리 위반이고요. 이 경우는 시민이 신고한 경우입니다. 네. 산청에서도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네. 옆에 있던 주민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가격리자인데 지금 술 먹고 있네? 신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기술적인 장치, 조치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만 이게 지금은 시민들이 신고 정신이 투철합니다. 네. 적발되니까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파파라치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맞아요. 자가격리 이거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네. 손목밴드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전자발찌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뉘앙스가 안 좋긴 한데요. 네. 이것까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네요. 검토하고 논의 중인데 제가 보니까 어제까지 찬반 격론이 팽팽하더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일탈 행위들을 본다면 뭔가 좀 강제적으로 강한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고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민주적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인권에도 좀 이 침해 소지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위치를 다 개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데 통제 사회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홍콩의 사례는 지금 적용이 돼 있고 홍콩에서 지금 손목밴드 지금 화면에 네. 나온 네, 저렇게 맞습니다. 생겼군요. 그리고 이 사용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 뭐 샤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럼 이게 전자 팔찌면 성범죄자들이 찾는 전자 발찌와 네. 같은 개념 아니냐. 불편하고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 컸는데 뭐 똑같은 기능인데 소목 밴드라고 표현을 바꾸니까 네네. 조금은 저항감은 덜해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홍콩도 저것을 끊고 또 일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 또 안에 무슨 칩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우리가 자가격리 앱을 지금 본인의 스마트폰에 깔게 돼 있는데 네. 놔두고 가는 GPS를 사람들이 꺼버리거나 있어요. 네. 폰을 놔두고 가니까 손목에 이제 늘 이제 장착하고 있는 밴드를 붙여서 블루투스로 자가격리 앱과 연결을 하면 자신의 스마트폰과 한 20m 거리가 떨어지면 범위 밖으로 나가면 경보음이 울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적어도 최소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지 못하게 되는 장치인데요. 그렇게 뭐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아주 네. 불편한 기술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손목 밴드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한 600명당 1명 정도의 일탈이 나오는 겁니다. 600명당 1명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손목 밴드를 한다고 해서 600명당 1명 나오는 거를 줄일 수 있을까? 이제 좀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네.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폰도 두고 나가는 사람이 손목 밴드도 같이 잘라서 두고 나가도 경찰 10명이 도둑하면 못 잡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자가격리를 따르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본인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가지만 한 사람이 나가면 5천만 명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